자, 여러분, 우리 영상 강의 정규 기간으로 마지막 주 14주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 계기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에서 근세, 근대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는 르네상스, 그리고 또 휴머니즘, 또 하나는 종교개혁. 어제 썼는 거하고 좀 순서를 약간 바뀌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체적인 시기를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인 시기를 르네상스는 14에서 16세기 사이에 이런 게 일어났고, 휴머니즘은 15에서 16세기 사이, 그리고 종교개혁은 16에서 17세기 사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르네상스는 여러분들 아마 재생, 부활 이런 뜻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재생이고 부활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에 대한 재생이고 부활이냐? 그러니까 중세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313년 기독교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공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처음에는 황제의 권력이 당연히 셌지만은 점점 더 이제 믿음에 대한, 이거는 전체적으로 유럽 전체가, 서유럽 전체가 다 이제 여기에, 서유럽이 아니라 그냥 유럽 전체가 다 여기에 이제 확장돼 가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그 신앙심이.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신앙 중심의 세상이 1000년 이상, 보통 중세 1000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0년이 넘는 거죠. 이런 이제 연도하고 따져보면은 1000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 맨 처음에는 자연 철학, 즉 자연, 그거는 철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 전체가 그랬습니다. 자연 중심의 세계, 신화의 세계에서 자연 중심의 세계로 넘어오다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인간 중심, 인간 이성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가 이제 신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생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던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화와 정신, 이런 것들을 재생시키고 부활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인간 중심이 되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이 시점을, 여기 기독교 공인되는 연도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가지고 이해하면 좀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BC, 기원전 약 500년경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그 사상이 이어지다가 신중심의 사회로 넘어오는데, 그걸 다시 그 이전에 인간 이성 중심의 사회, 그리고 인간 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혹은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역시 있었던 그리스 신화 시대. 근데 신화 시대의 정신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의 문화, 지금도 그 유적이 얼마나 문화 유적이 남아 있습니까, 그죠? 그런 시대의 정신과 문화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재생과 부활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재생하고 부활시키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중심에서 생각을 하면은 인간 중심의 세계로 다시 되돌아가자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즘은 여기에 딱 이렇게 인문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인문주의라고 하는 게 역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 문화가 생기면서 곧 이어서 바로 휴머니즘, 인문주의 정신이 함께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자, 이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쓰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잖아요. 다시. 포메이션. 여러분들 컴퓨터 뭐 하드디스크 아니면은 카드,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 USB 같은 거 포맷 하겠느냐? 포메이션 그거죠. 포맷. 다시 포맷하자. 무엇을 다시 포맷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지난 시간에 내가 강의했던 것하고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를 이 칠판에 붙여놓고 이제 그 강의를 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 특히 그 몽고에 의해서, 그리고 실크로드에 의해서, 그죠? 몽고와 인도, 이게 인도의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이,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발명품,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이 생산품들 등등 다 포함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신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수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외래의 문화와 종교, 신앙, 당연히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신중심의 사회를 흩뜨리는 것은, 신중심으로 이루어진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실크로드라는 어쨌든 동서 교역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게 이제 나침반 화약. 이것은 나침반은 무역에도 소용이 되지만은 전쟁에도 소용이 되고, 화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려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고려가 만들면은 중국이, 몽고가, 원나라가 그걸 모를 리가 없다. 부마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서양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과학이 발전해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게 된다. 이걸 마녀사냥, 신앙을 통한, 종교를 통한 마녀사냥을 하면서 막으려고 하지만은, 이미 이게 그 이전의 것이 이제 그 이전 시대의 천동설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게 이 지동설로 바뀌면서 이게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진리로 등장하게 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이런 게 굉장히 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여전히 쓰고 있잖아요. 어떤 사회든지 간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마녀, 말하자면은 저 사람은 마녀야 라고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그냥 마녀라고 규정을 함으로 해서, 특히 이 시대 때는 진짜 멀쩡한 사람인데 자기들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자기들한테 이제 여기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이죠. 종교, 그 당시 종교의 성직자들의 권위에 위협이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규정을 지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마녀라고 합니다. 마녀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 없애야 되는 겁니다. 사회 해가 되는 거고, 종교의 해가 되는 거고, 그 당시 종교의 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니까. 근데 그 죽이는 게 이제 불태워 죽이는 화형식, 마녀 사냥은 화형식을 한다. 그걸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거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더 이제 비롯되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 강의를 하면서 강조할 것은 특히 인쇄술인데요. 인쇄술. 자, 인쇄술 같으면은 그전에는 손으로 적고 이렇게 하던 것을 손으로 적으면은 몇 명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근데 활자를 이용해서, 그것도 목판이 아니라, 목판은 여러 번 하다 보면 쪼개지고 막 이렇게 금방 망가지겠죠. 근데 금속 활자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써서, 한 사람이 손으로 쓰면은 그걸 다른 사람이 또 뺏겨 쓰고, 도저히 그 어떤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식을 전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를 하면은 금방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퍼뜨릴 수가 있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곳이 바티칸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수도 로마 그 안에 바티칸, 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바티칸에 교황청이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 가톨릭 미사 집전을 하는 것은 무엇을 사용을 하는가 하면은 라틴어를 사용을 합니다. 라틴어. 근데 라틴어가 이탈리아 말, 이탈리아어, 이태리어하고 닮기는 했는데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양 언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를 비롯해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전부 뿌리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라틴어를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라틴어를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사 집전을 라틴어로 한다. 이 뭔 소리냐? 그게 1000년 넘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구교, 가톨릭이었잖아요. 그때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1000년 넘게 성당에서 미사를 보는데, 미사 집전하는 그 언어를 라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뭐가 적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마치 이거하고 같습니다. 자, 비유해서 생각하자면은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한자 잘 모르잖아요. 한자.
글자, 이게 중국 한나라 한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한자는 대한민국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자를 쓰는 건 같은데 읽는 거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중국이라고 썼다. 중국어 읽는 게 다르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 적어봅시다. 요거 북경입니다. 북경. 북경인데 우리는 북경이라고 읽잖아요. 똑같은 이걸 써놓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베이징. 발음이 제일 이제 비슷한 거. 자, 중국 사람, 우리는 북경이라고 읽는데 중국 사람들은 베이징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화도 다르게 읽으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북경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느냐? 우리말을 한국어를 모르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북경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중국어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북경어로만 알아왔지 베이징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다고 생각을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써놨는데 써놓고 그냥 대화를 할 때 베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직 들어보지를 않았다. 중국어도 모르는 우리나라 사는 것 때문에 베이징, 북경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방금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을 라틴어로 다 되어 있었고 미사 집전도 라틴어로 하면서 어떤 성경에 그러면 그 성직자들이 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이러하다. 이제 라틴어로 쭉 읽고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 한자 아는 사람,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님 이름 쓸 줄 아는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들. 바로 그런 식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써놓고 자기 부모님 이름 칠판에 적어놓고 이거 다른 사람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줄 알겠죠. 부모님 이름인 줄 모르는 왜 한자인 것은 아는데 그것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이 라틴어 성경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 쭉 읽어주기는 하는데 라틴어로 읽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북경이라고 읽지 않고 베이징이라고 쭉 중국어로 쭉 읽어 중국 사람들이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듯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설명은 이제 다 알아듣는 우리 같으면은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이렇게 가르침이 이러하다. 라틴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직자들이 성경을 쭉 읽어주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유교의 경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서삼경 이야기를 하죠. 사서삼경은, 사서삼경, 그리고 오경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전부 한자로 되어 있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은 주역입니다. 여기에 이경을 더하면 오경이 되는 겁니다.
춘추와 예기, 이걸 더하면은 오경이 되는 겁니다. 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때 통치 이념이 유교였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사회를 다스리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를 이끌고 가는 통치 이념이 유교였습니다. 그 유교의 경전이 사서삼경 혹은 사서오경, 근데 전부 한자로 되어 있다. 이게 과거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분에 있었던 양반을 제외하고, 그죠? 양반 계급을 제외하고 평민, 즉 상민부터 해서 우리는 사농공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선비사자, 사농공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한자 공부를 했지, 왜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일반 평민들은 평상시다 하는 의미에서 상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민 그럴 때 평상시다 하는 의미에서 상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민, 평민들은 과거 시험을 볼 자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자를 알 필요가 있었을까? 알 필요가 없었는 거죠. 과거 시험 자체를 못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해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렸던 선비 계급, 양반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서삼경에, 사서오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쭉 읽어주고는, 근데 그거를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그럼 백성들도 유교의 가르침이 참 이게 맞다,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사서삼경, 사서오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글자를,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선비 계층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사서삼경, 사서오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모양이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어차피 본인들은, 평민들은 한자를 몰라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그죠? 라틴어로 된 성서를 읽고, 성서의 가르침이 이러하다 하면서 그 당시 성직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내용을 모르니까 일반 평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유럽의 백성들은 그냥 믿는 겁니다. 자, 좀 요거 또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마르틴 마르틴 하면 안 됩니다. 마르틴, 이거 모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사실은 차라리 마르틴보다는 마틴이 더 맞습니다. 조금 길게 해서 마틴 루터. 이 사람은 이제 라틴어를 알았던 거예요. 읽을 줄 안다는 것은 뜻을 해석할 줄 안다는 이야기죠. 읽어보니까, 성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면죄부. 지금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들 보면은 면죄부, 중세 때 면죄부 비슷한 것을, 비스무리한 것을 팔아먹는 게 많잖아요. 말하자면은 사이비 종교의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면 천국 간다. 성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 죄를 지은 사람들 이 면죄부를 사면은, 얼마를 주고 사면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근데 성서에 면죄부 이런 게 없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성서를 다 읽어보니까 이런 게 없어.
이 종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성서에 그 체계적으로 가톨릭의 위계질서처럼 그런 식들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이제 성서에 입각해서 보고 이걸 밝혀내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밝혀내서 라틴어로 된 성서를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배포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인쇄술을 통해서, 그 당시 인쇄술, 이제 유럽에도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를 만들어냈으니까, 그죠? 14세기에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성서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다 줍니다. 그러니 전 백성은 아닐지라도, 전체 국민들은 다 아닐지라도 자기 나라 말로 되어 있으니까 성서를 직접 읽을 수가 있고, 읽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보니까 너무나 지금까지 우리는 속고 살아왔다. 그 당시 성직자들한테 속고 살아왔다. 이제 일어나는 게 그 당시 종교는 잘못됐다. 그 당시 종교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래 됐던 겁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만일 여러분들 지금 한자를 잘 모르는데, 그죠? 논어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논어에 번역된 거 말고 쭉 일단 우리말로 쭉 읽어주고는 이걸 이 내용을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면은 이러한 거다 그러면서 읽고는 이제 우리말로 거짓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자를 몰라서 논어를 읽을 줄 모른다면은 아무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바로 그런 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를 새롭게 포메이션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바탕이 됐던 게 이제 말했듯이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결국 일어나는 게 뭔고 하면은 이제는 세계관, 그죠? 세계관과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우주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면서 이게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었던, 단지 지구의 중심만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었던 교황도, 그 당시 교황도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미 자연과학의 발달로 이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성서를 번역해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고 일반 백성들도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에 비해서 새롭게 이제 개혁을 한 종교를 우리는 보통 신교라고 하잖아요. 그 신에 대해서 이제 신구, 그런 새로운 신자에 대해서 옛날 거, 오래된 거, 그럼 구교, 신교. 근데 그게는 전부 지금도 여전히 교황부터 시작해서 이런 위계 질서, 그런 시스템을, 말하자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은, 신교는 성서에 보면은 어떤 거 하면은, 신과 나는, 일부러 지금 하나님 안 그럽니다. 내가 신과 직접 1대1로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마주할 수 있다. 성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약에는 이제 그러한 거죠. 이래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철학에는 어떤 게 생겨나는가? 세계관과 우주관 변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관도, 사람이 있어서 인생관도 변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다른 시대 구분을 이제 거대하게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것은 역시 종교적으로 313년을 기독교가 서양에서 서양식 시대 구분으로 하면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런 이제 신앙이 위주가 되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중세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시대 구별하는 거 고대, 중세, 그죠? 근세, 근대, 그리고 현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르고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지금 서양 철학사 입문 그리고 철학함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또 그것은 비판적 사유를 같이 해야 된다. 비판적 사유가 또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식의 시대 구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시대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현대라는 용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몇십 년 나이 차이가 있지만은 발을 딛고 현재 목숨이 붙어 있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좀 넓게 잡아서 현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대가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후세, 한참 뒤에 우리 후세 사람들은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현대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이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근세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 시대를 무엇이라고 했을까? 이거 역시 그 당시에는 현대가 됐겠죠. 중세도 역시 그 당시에는 현대가 됐을 거고 고대도 역시 그 당시에는 현대가 됐을 거고 이렇게 보면 이런 이런 용어를 통해서 이런 낱말을 통해서 시대 구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웃기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식입니까? 현대 들어서 근세 이후로 산업혁명을 거치고 난 이후로 보통 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좁게 이야기하면 1900년대 정도부터 좀 넓게 이야기하면 산업혁명 거치고 난 이후 1800년대 이제 중후반 이후부터 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현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정신, 그런 문화, 물질적, 정신적 그런 계기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다. 그 새로운 것, 지금 요즘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4차 산업혁명 그러잖아요.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기 이전에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던 그 이전에 현대라고 쓰던 것하고 이후로 지금 AI 시대, 그죠?
이미 우리는 더 이상 현대라고 말하기 어렵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현대 뒤, 이제 현대에서 뒤 이어지는 그게 포스트, 뒤. 형이상학 했을 때 메타 뜻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다가 현대를 갖다 붙입니다. 현대 영어로 쓰면 뭡니까? 모더니즘. 현대를 영어로 쓰면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포스트, 후기 현대라고 하기도 하고, 탈현대, 현대를 벗어났다, 탈출했다, 현대를 벗어났다. 이제 탈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그 용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언어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를 분석해보면은, 거기에도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시대 구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대해서, 그죠? 정말로 몇십 년이 흐를지, 혹은 몇백 년이 흐를지, 앞으로,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라는 이 시대적인 개념, 시대적인 용어, 이건 어떻게 규정이 될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이걸 적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바뀌는 게 중세, 신중심의 사회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휴머니즘하고 여러 가지 바탕이 되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계기들을 쭉 적어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신중심은 지금 신앙이니까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중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인간이라고 할 때 철학 분야에만 조금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자, 여기 이제 이래 되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철학에서, 서양 철학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 요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컨은 1561년에 태어나서 1626년에 사망하고, 데카르트는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 근세로 들어오면서 그 철학, 서양 철학에서 그 분파가 인간 이성이 이제 근원이다, 근거이다, 모든 알의 근거이다 하는데, 그렇지만은 서양 철학의 두 줄기가 이제 크게 나누어집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다시 쓰겠습니다. 자연과학의 발전. 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은 경험론의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근데 경험론이 영국에만 있었는 게 아닙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경험론. 그리고 이것은
영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데카르트는 대륙 합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영국 경험론, 대륙 합리론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건데, 요거는 영국은 여러분들 뭐 꼭 지도가 없더라도 알 수 있죠, 그죠? 서유럽 아마 축구도 좋아하고 뭐 등등 해서 알고 있을 텐데, 아프리카 위에 이탈리아하고 요런 쪽이 이제 뭐 굳이 지역적으로 해서 남부 유럽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서유럽 그러면 또 다 집어넣기도 하는 거죠. 스페인, 포르투갈까지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스페인 위에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 위에 지금 현재는요, 프랑스 위에 독일이 있고, 독일 위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덴마크,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쪽에 이제 동부 유럽, 뭐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뭐 등등, 그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그 땅을 연결해서 올라가면은 뭡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3개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그 오른편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동쪽에 보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등등 쭉 있잖아요. 거기 그 땅, 그 대륙 사이에 해협 바다가 있잖아요. 도버 해협을 건너면은 영국이 있죠. 그 영국은 섬나라. 그러니까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론 철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론적으로 확고하게 그 가르침으로 자리를 잡고 영국 사회에 그것을 이제 그 확실하게 모든 것의 바탕으로 가르침을 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방금 이야기했는 여러 나라들, 그걸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전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어제 여러분들 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이라는 용어, 아무런 비판적인 생각 없이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그런 용어로 정해놓고, 규정해놓고, 교과서나 이런 데 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신대륙 발견이다, 이런 용어로 쓰지 마라. IT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가 최초로 상륙했던 IT 같은 경우에는 매년 콜럼버스가 상륙한 그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합니다. 환영의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콜럼버스의 거대한 초상화를 그려놓고, 옛날 인디언들, 실제로 이제 인디언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만은 그것도 콜럼버스가 인도인 줄 알고 착각해서 잘못 붙인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때 선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무기들, 도끼, 활, 뭐 이런 걸 가지고 콜럼버스 초상화, 거대한 초상화 그려놓고서는 그걸 거기다가 던지는 행사를 합니다. 도끼를 던져서 죽이는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자, 영국이 섬나라라면은, 그러면은 영국도 지금, 자, 여러분들 대영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국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 월드컵 축구할 때 그거 압니까? 알고 있지 싶은데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월드컵 축구할 때는 현재 우리가 영국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에 잉글랜드부터 시작해서, 그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또 웨일즈, 또 하나는 어디죠?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입니까? 월드컵 축구 그 지역 예선을 하면은, 이거는 월드컵에는 영국에서 4군데 나눠 가지고 예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올림픽 하면은 영국으로만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도 어떤 때는 네 나라로 나누었다가 월드컵 할 때는 어떤 때는 한 나라로 했다가 그럼 지구 전체를 두고 보세요. 우리가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거 전체가 바다 가쪽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대륙이고 섬이냐 그런 것들도 상대적이다. 물론 영국이나 작은 섬나라 등등을 제외하고서 보면 그 안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이제 종족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륙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대륙이라고 5대양 6대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6대주라고 하는 그것도 전부 6대주보다 5대양이 훨씬 더 큰데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냥 전체가 또 하나의 섬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갖고 연관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륙이라고 하는데 그 대륙의 의미가 무엇이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본 거죠. 자, 이제 근세 지금 좀 쉬었다가 근세로 들어가는 계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사상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정규 14주차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